오늘 주제는 학교와 학원에서 절대 못하는 그 교육이 3강이잖아요. 이게 그 주제인데,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에서 절대 못하는 게 이제 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그 공부하고 책 읽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10대 애들이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10대 애들이 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향을 받는 거를 미국에서 조사한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그 완벽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엽 중심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중뇌, 변연계, 그 감정 중심으로 그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그 이전의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자란 성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강아지들이 주인 기분 기가 막힌 게 아는 거 아세요?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가까이 안 온다거나 뭐 이런 거. 주인이 아프면 와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주인이 슬플 때, 기쁠 때 이걸 얘네들이 알아차려요. 그게 중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정서나 마음을 간파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른들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자라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었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자,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에서 아주 그 명문대를 나왔다는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늘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근데 이상하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만 먹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원에서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그 위대한 선생님이 내 자식을 유독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거기서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총각 선생님이거나 너무 예쁜 처녀 선생님이 온 거야. 내가 남학교 중고등학생인데 그럴 때는 예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랑하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거나 그 상대방, 그 멘토를. 근데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선생님은.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거기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하나의 라포라고 그러는데, 그게 쌍방향 사랑이든 아니면 그 아이가 그 멘토에 대한 사랑이든 또는 그 멘토가 학생에 대한 사랑이든, 그 학생은 그 멘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멘토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얘를. 어쨌든 그 사랑의 총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뇌에 미치는 그 영향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 교수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두뇌에서 딱 차단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차단. 저거 나 사랑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학원 선생하고 학교 선생은 굉장히 좋은 학교를 보내요, 엄마 아빠가. 명문고 국제중 막 보내는 거야. 좋은 선생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학교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을 경우, 그 두뇌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정서를 얘는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엄마가 정서가 안정돼야 되고, 엄마가 바뀌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 있어. 아주 운이 좋아야 돼. 진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진짜. 아주 운 좋게 정말 멋진 총각 선생하고 그 천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돼야 돼요. 아주 운 좋게. 그리고 아주 운 좋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담임 선생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우리 아이한테 있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사촌 여동생도 초등학교 교사고,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교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사랑하는 부류의 학생은 3명이 있다. 25명이 있어, 자기 반에. 25명이 있는데, 교사가 진짜 변화를 주는 그 학생이 3부류가 있어요. 교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은 누구냐? 첫째,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애. 괜히 신경 쓰게 돼요. 부모가 없으니까. 조선과자,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이제 동정심이 유발되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사랑의 총량에 해당합니다. 그 아이를 동정한다 해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느껴요. 저 선생님이 나를 좀 신경 써주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또 하나, 1등. 그 반에서 공부 너무 잘하는 애. 그 선생님은 걔를 왜 그러면 또 신경을 썼냐, 공부 잘하는 애. 명문대를 보내야 돼요. 내가 얘를 명문대를 보내야 보너스도 나오고 학교에서 주는 보너스도 받고 나의 그 명예, 선생으로서의 그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를 드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고아, 이 두 부류를 선생님들이 신경을 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맨날 사고 치는 내가 조금 신경 안 쓰면 교도소 갈 것 같은 애. 왜 걔네들이 신경 써요? 걔가 교도소 가면 내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내 반 애였는데. 그러니까 그 3종류의 아이들만 신경을 씁니다, 선생님들은. 고아, 1등, 말썽쟁이. 그래서 잘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말썽 피우는 애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동창회 나갔더니. 걔는 왜 그래요? 집에서도 사랑받았지만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소년. 말썽을 피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불러다가 진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아이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말썽을 피웠던 애들이. 또 고아, 그 다음에 1등. 얘네는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에 이게 결과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청소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애매한 애들, 그 중간에 끼는 애들. 아마 여러분 자녀가 그 중간에 껴있을 확률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자녀가 고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고아 아니고 1등이 아닐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맨날 말썽 피우는 애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원과 학교에서 자기 정서를 바꾸고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학교와 학원에서 절대 못하는 교육입니다. 진짜 사랑에 의해서 아이들은 변한다. 자기 그걸 바꾸더라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공부 리스트를 넘어가 볼게요. 왜 공부할수록 집안이 거덜이 나고 집안이 가난해지고 공부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그 대학교 졸업한 그 학생들의 40%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대요. 학자금을 못 갚아가지고 대학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애들이 왜 학자금을 못 갚아요? 뻔하잖아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애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20%, 15%, 20% 정도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자금을 받아서 그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그 부모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을 건데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미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가를 상정한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얘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70년대에 중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비슷합니다. 성공 확률.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1970년대에 성인들은.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면은 다 그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자기 영역을 차지할 땅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 땅을 차지할 게 없어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와도 그냥 실업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앞으로는 더 그래요. 앞으로. 자, 그런 환경에서 지금 초등학교 애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신문 기사가 다르고요. 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먼저 그거를 이미 간파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삼성이 위기라는 것도 제가 일찍이 얘기한 바가 있고 강의에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죠. 원래 공부는 뭐였냐면은 자기 팔자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타고난 부모의 환경, 그리고 내가 타고난 성격과 팔자, 이거를 고치는 거를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소림사에서 쿵푸의 한자가 공부잖아요. 되게 쉬워요. 우리 학생들 있을 때 한번 써볼까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공부예요. 쿵푸. 근데 소림사에 가면 뭐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합니까? 아니죠. 뭘 가르쳐요? 자기 신체를 컨트롤하는 걸 가르칩니다. 몸을. 근데 이게 또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자, 15세 이전에 자기 신체를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사격을 하더라도 활을 쏘더라도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수련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근데 한동안 진짜 15세 이전의 어떤 청소년기의 진짜 공부의 본질이 사라졌죠. 그죠? 한동안.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학을 나오면은 더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쭉 흘러왔기 때문에 30-40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험 점수만 좋으면 되고, 그 어떤 관문만 통과를 하게 되면, 뭐, 입학시험이라든지, 입사시험이라든지, 그런 관문만 통과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삶이 질적으로 많이 변환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한 30-40년 동안. 근데 앞으로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관문 통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는 하질 않고, 오히려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집안이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전에 굵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지금 앞으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자식들이. 아주 곧게 뻗은 아주 잘 자란 그 자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소나무들이 다 어떤 동량으로 쓰이고, 기둥으로 쓰이고, 보로 다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 유행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 경제를 돈을 벌고 이런 어떤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소나무가 쓰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건 좀 속담하고 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잘 자란 소나무는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늙은 부모를 지킨 거는 굵은 소나무다라는 게 그 속담이고 본 뜻이에요. 본 뜻인데, 근데 앞으로 그럴 확률이 왜 그 속담이 또 다시 한번 유행하게 되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했던, 그러니까 빈민층하고 소민층, 중산층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집에서는 그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대를 나올수록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그 기득권이라는 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의대를 나와도 중산층 이하의 그 학생이 의대를 나온 거하고 잘 사는 집애가 의대를 나온 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왜? 다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의사들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병원을 열어도 병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예방의학이 워낙에 발달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의사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병원을 엄마 아빠가 차려주죠. 아니 원장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원장을. 그러니까 의대를 나와도 완전 다르다니까요. 지금 게임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자와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보냐면은 100억으로 봅니다. 부모가 100억을 갖지 않으면 위험하다. 정말이에요. 부모가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공부시키시고 마음껏 명문대 중심으로 그냥 공부시키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 패러다임.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진짜 아이가 계속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합니다. 진짜로 키워라. 가짜로 키우지 말고. 진짜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창의성, 진짜 공부에 대한 사랑, 진짜 공부를 하는 애, 정말 공부가 좋은 애, 진짜 자기주도 학생이 아니면은 경쟁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70, 8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고등학교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 사람이 내가 100살 돼서 장관할 거야 그러면서 70살에 중고등학교 가겠어요? 공부가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성공할 거다 안 할 거다 그 개념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얘가 좋아하는 공부는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 공부, 우리 자식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공부가 그냥 교양 공부고 인문학 공부예요. 거기에 대한 공부가. 우리 인문학이라는 것은 논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인문학의 뜻은 뭐냐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이제 불월 문자라는 것은 원래 이제 문이라는 뜻의 문. 뭔가가 흘러간 흔적을 의미합니다. 흔적. 영어로는 그걸 trace라고, trace. 인류가 살아갔던 흔적,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않는 인문학자는 굉장히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했죠. 독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면역력을 연구했던 면역력에 대해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해보니까 지금 공부로 이제 슬슬 넘어간다. 좌측 전두엽의 활성도가 유난히 높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면역력. 자기 신체 제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서 독성분이 생겼다거나 외부에서 심리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독성분을 먹었다거나 외부에서 심리적인 자극도 독성분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후에는 거의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치매 부모를 모시잖아요.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요양원에 맡기는 게 좋죠. 자기 부모가 치매에 걸렸어요. 안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그 며느리나 자식들도. 자, 그래서 좌측 전두엽이 아까 제가 오늘 일부 강의에서 얘기했죠. 인간이 진화하게 된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저주가 된다. 왜 저주가 되냐면 이 상상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인간이. 상상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 두뇌가 그 두뇌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보면 그 계속 나옵니다.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두뇌 속에서 인간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그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는 것이 신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호랑이나 늑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고등한 어떤 지적인 또는 심리적인 인간적인 고뇌지만 신체는 그것을 늑대나 호랑이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아까 LDL,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드레날린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요. 평소에 막 긴장을 해요. 이렇게 온몸이. 왜냐면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호랑이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체가. 그러니까 신체가 나쁜 쪽으로 계속 그 DNA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 진화의 저주를 풀 방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지능이 발달해버린 미궁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미궁 아시죠?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길. 이미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지적으로.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말, 언어,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태도라든가 눈빛 이런 거,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침팬지 그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는 걸 기본으로 우리는 진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뭐에서 많이 오느냐? 말에서, 언어에서 많이 와버리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러니까 언어에서 많이 오게 된 그 충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오는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문명이 그 언어의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인간의 문명은 손하고 언어가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공부 리스크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그 로봇이 인간보다 더 영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실업률 올라간다는 얘기 한 겁니다. 다 연관된 거예요. 성공 확률도 떨어지게 되고 인간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로 이루어진 문명이라는 미궁 속에 인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도 이제 언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는 어휘력을 많이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중학교 이전에 15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 어제 이거 강의한 건데, 책을 읽을 때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간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휘력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의 개념을 얼마만큼 깊이 느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어휘력을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15세가 딱 넘으면 인간은 몸 체험보다 지적인 체험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지적인 체험을 하려고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지적인 체험을 하려고 했더니 중학교 때 한자하고 영어하고 국어 공부를 너무 안 해놓은 거야. 그 이후에 지적인 체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심각한. 더 이상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가문의 흐름을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 팔자를 바꾸는 게 어려워져요. 근데 그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중학교 때 어휘력의 갈림길이 있어요. 중학교 때.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이에요. 제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제가 한문이 가였어요. 수음이랑 가. 국어가 미, 영어가 양이었어요. 어휘력이 얼마나 없었으면 고1 때 국어가 미, 영어가 양, 한문이 가였다니까요.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없는데, 아는 공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때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했던 게 영어 사전 한 권 외우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어 사전에 한자가 들어간 영어 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있으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 주자면 가로 열고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청소년기에는요, 보기만 해도 그 한자 실력이 들어갑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있고 딱 한글만 있는 거 안 좋아요. 그 한자가 동시에 있는 영어 사전이 좋습니다. 뭐 전자사전이라도 그게 좋아요. 보기만 해도 그게 어휘력이 돼요. 보기만 해도.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어 사전을 한 권 외우는 시기가 만으로 16세였어. 만 16세. 그게 딱 좋은 시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15살이 딱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 14세예요. 그러니까 좀 늦었죠. 제가 살짝 늦었죠. 한 2년 정도. 만 14세에 그게 딱 전환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사전 외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근데 그 전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학원을 막 보내면서 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얘가 정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서가. 책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정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되느냐? 15세 이후에 공부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결국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초등학교 때는 뭐, 3살, 태교 때는 뭐, 3살까지 뭐, 8살까지 뭐, 제가 다 강의했어요. 제 강의, 유튜브 강의 들으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살까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뭐, 13살이 넘어가면 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그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가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아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어떻게 차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이거예요, 이거. 왜? 외부는 늘 공격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은 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자, 제가 좌측 존재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 이루어진 미궁에 이미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가게 돼요. 미궁이라는 거 아시죠? 미로가 미궁이에요. 미로 찾기 아시죠? 학생 알지? 미로 알지? 잘할 거야.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거.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이루어진 문명에서 제대로 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역시 그 언어라는 거, 문장, 책, 그리고 자기가 스토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어휘력이 없으면 스토리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가능하긴 한데 이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학교 때 늘어나게 되면 걔가 상상력, 창의력, 모든 게 좋아져요. 모든 게. 왜냐면 문명이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이제 심리적인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어요. 이런 게 심리적인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자기 아들을 잃었던 강상준 교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소설을 썼어요. 이게 치유하는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 2-3년 전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 아들. 아마 대학생이었나. 그 정도.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의 그 소설 속에 들어가 자기 아들이. 그래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세월호의 부모들이 자기 그 소설을 한번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언어로 이루어진 문명에서 막다른 골목, 심리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심리적인 게 가장 커요. 여러분, 의학적인 것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위기가 있고 정신적인 위기가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위기는 계속 극복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정신적인 위기가 굉장히 위험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위기를 앞으로 저는 한 30년간은 겪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일제시대 6.25 군사정권 이 후유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겪었던 부모들이 그 심리적인 것이 이미 체내의 DNA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식들한테 전수가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예요? 어떤 게 전수가 돼요? 야, 네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는 억울하게 당하게 돼. 이게 전수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억울하게 당하게 되니까 너는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대에서 겪어왔던 그 역사가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데 그 구세대에서 겪어왔던 그 역사가 심어진 대로 그러니까 할머니 때가 이제 그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그 자식들의 자식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사치료라고 해서 보시죠. 역사치료, 인지치료, 의미치료라는 게 있어요. 역사치료, 인지치료, 의미치료를 하도록 하는 게 인문학 공부고 책 읽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 공부와 책 읽기를 초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대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로. 그러니까 그 대화의 기법, 그러니까 그걸 하브루타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하브루타 대화의 기법을 모르는 엄마 아빠들은 애들한테 책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브루타가 뭐냐 또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하브루타는 하브루타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감정 코칭은 감정 코칭대로 따로 공부를 하세요. 그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주로 대화로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책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감동이 적기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번에 명량 이순신 장군 때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와가지고 갈고리 걸어가지고 꺼내주잖아요.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거. 감정의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역시 뭐냐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에요. 힘이에요. 블랙홀의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주선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전속력으로 추진을 해도 그 우주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부정적인 정서의 블랙홀이에요. 부정적인 정서의 블랙홀이 엄청 강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부정적 정서의 블랙홀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졌지만 주로 일제시대 6.25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주로. 거기서 빠져나가는 힘이 뭐냐면 그때 스타트랙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핵무기를 뒤에다 발사해서 핵폭탄을 터뜨려요. 블랙홀 쪽으로. 여기서 핵폭탄이 탁 터지니까 그 폭발력 있잖아요. 그 폭발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무기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의 힘입니다. 분노. 화를 낼 줄 아는 것도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노하고 짜증은 좀 다릅니다. 분노하고 짜증은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질 못해요. 그냥 짜증내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짜증이라는 것은 그 감정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그 우주선을 구해주는 그냥 수류탄이나 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아니에요. 분노가 핵폭탄입니다. 근데 그 분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15세 이전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높은 자존감, 부모가 전수해준 높은 자존감과 부모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보여줬었던 태도, 용기, 의연함,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자식들한테 전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 딱 나갔어요. 그럼 여러 가지 자극,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유혹.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 분노를 공분심이라고 해요. 공분심. 그러니까 좀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분노. 의분심이라고 해요. 의분심. 근데 그런 분노가 찾아왔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가 찾아오느냐 공포가 찾아오느냐의 문제인데, 분노가 찾아왔을 때 우리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르아드레날린도 독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 근데 그냥 아드레날린하고 좀 틀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아드레날린은 신체에서 메틸기를 뺏어가서 돌연변이와 암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신체에서. 노르아드레날린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안 좋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김진애 씨가 쓴 책 한 번은 독해져라, 그 책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번은 독해져야 되는데 그게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인생의 반전을 다 이뤄요. 한번 그때 확 독해져야지. 근데 이런 거죠. 부모가 좌측 전두엽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모가 평소에 이 언어로 이루어진 미궁을 살면서, 부모가 평소에 인문학도 공부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도리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정의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논의하고 그런 것들 부모가 체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아이들한테 짜증을 전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짜증내는 아이가 되지 분노하는 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부모라면, 엄마라면 무조건 자기 개발을 즉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혼한 직후부터.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야지 그 아이는 그 감정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애가 되거든요. 거기서 분노의 노르아드레날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명중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전장에서 전투를 할 때 활 쏘기하고 사격을 하잖아요. 할 때 그때 두뇌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공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나오거든요. 그게 목표를 명중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노인데, 어떤 분노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정도에 머물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늘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에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짜증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나는 나를 뭘 바꿔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짜증으로 풀어버려요. 자기가 멸시를 받고 어떤 좌절을 당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화내고 짜증내는 걸로 풀어버립니다. 근데 자존감 높은 애들은 거기서 자기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향한 분노를, 자기를 자책하는데 그 자책을 잘게 쪼개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바꿔요. 그게 높은 자존감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자존감은 주로 엄마가 많이 전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는 대가를 바라는 공부는 저 때까지는 가능했어요. 제가 1970년생이고 90학번입니다. 언제까지 취직이 잘 됐냐면 1992년까지 잘 됐어요. 1992년. 그 이후로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합니다. 졸업생들이 갑자기 취직이 안 되기 시작해요. IMF 이후에 확 떨어졌어요. 취업률이 또 떨어지고 2008년 이후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는 공부가, 정말 대가가 찾아오는 시기가 이미 1990년 초반에 끝났어요. 지금은 한 1000명 중에 1등 내지는 10,000명 중에 1등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1000명 중에 1등, 10,000명 중에 1등을 하도록 하기가 또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교육의 발달,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체험의 부익부 빈익빈, 또 하나 안정된 정서의 부익부 빈익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가난하면 정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엄마들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더 잘 되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사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할지라도, 남편이 내 속을 썩일지라도, 남편이 무능할지라도 엄마의 정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공부고 진짜 인문학이고, 그 진짜 인문학이 만들어내는 것이 좌측 전두엽의 이성적인 안정성이고, 좌측 전두엽의 이성적인 안정성은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식들한테까지 유전이 된다. 이게 오늘의 강의 주제였어요. 일단 강의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